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제가 학생 때, 한 7년 전 그쯤에 제가 17밥이라는 소셜 벤처를 창업을 해서 한 3, 4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제가 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 같은 거예요, 학생 때. 뭔가 잘 되긴 했는데 뭔가 이게 맞았나? 내가 제대로 한 게 맞나 싶어서 일단은 조금 더 이제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직을 떠나고 이제 미국에서 이 관련 분야로 석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는 지금 저의 이제 사업과 동시에 한양대학교 임팩트 사이언스 연구센터에서 소셜 벤처 또는 임팩트 측정, 투자 관련해서 컨설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도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만의 소셜 벤처를 만들고 싶은데 이제 좀 한번 제대로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또 공부를 했고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 드릴 수 있는 자리가 돼가지고 이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첫 과정의 첫 강의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걸 좀 할까 하는데 이게 몇 분께 카메라 켜신 분이 거의 안 계셔가지고 제가 좀 난감하긴 한데 몇 분께 제가 여쭤볼게요. 카메라를 켜셔야 제가 표정을 좀 살펴보고 이분께는 질문하면 안 되겠다 화나셨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들 끄고 계시네요. 근데 이게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이냐면은 이제 제가 기분 점수를 좀 여쭤볼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기분이 5점 만점에 몇 점이신지 이제 물어보는 건데 뭐 5점 만점에 4점일 수도 있고 3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왜 몇 점인지 좀 마침 카메라 켜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차재현님 혹시 카메라 켜시고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현님 그 목소리가 지금 음소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제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거 수락하시면은 네, 이제 됐습니다. 네, 저는 오늘 기분은 5점입니다. 어떻게 만점이세요? 기분이? 네, 사실은 엊그제 드디어 박사학위 과정을 끝내고 이제 박사가 되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진 5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감사합니다. 기분 점수가 낮아지는데요? 박사님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장난이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한 분 더, 여기, 현서님? 현서님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4.5점으로 하겠습니다. 0.5점은 어디서 깎이신 거예요? 네, 전 박사학위가 없어서 0.5점 깎았고요. 그래도 좋은 기분이라서 4.5점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 제가 첫 3주차 강의를 하고, 그 뒤에 3주차를 한양대학교 김민석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마침 들어와 계셔가지고, 교수님께서 먼저 좀 소개를 미리 수업 시작 전에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교수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저는 총 6번의 우리 강의 중에 4번, 4번째, 5번째, 6번째 때 같이 나눌 김민석입니다. 오늘 저도 이제 잘 들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참석하신 선생님들과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한양대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화여대의 창업 관련된 주임 교수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은 기분 점수가 어떠세요? 교수님을 피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5점 하겠습니다. 기분. 오늘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많이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요. 네, 저는 5점 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1주차 때는 제가 이제 옛날에 했던 사업 내용은 사실은 제가 내일 모레 2주차 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일반적인 이제 사회적 기업의 본질이죠. 사회 문제 해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회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사회 문제를 우리가 골랐을 때 이제 가장 좀 더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 문제라면 사실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 주제를 잡기가 쉽진 않습니다. 제가 먼저 좀 예시를 좀 들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비만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만. 이제 비만이 사실은 이게 사회 문제일까요?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누군가가 뚱뚱해요. 막 비만, 그래서 건강적으로도 위험해요. 그럼 이게 그 사람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적인 문제인가? 이거에 대해서 혹시 좀 개인의 생각을 좀 공유해 주실 분 있으세요? 영규님? 영규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회 문제인가?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는 그 개인이 돈을 지불하고 스스로 이제 판단을 내려서 이제 뭘 사 먹을지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만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태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선택하는 건 맞지만 내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없다면은 그래도 개인의 문제인가요? 음, 매우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답이 없는 문제여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묻는 겁니다. 혹시 다른 분도 의견 있으신가요? 네, 재현님. 예, 저는 사회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것은 이제 그 본인이 먹을 것을 이제 고를 때 본인의 취향만이 아니라 또한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요. 예를 들어 이제 점심시간에 동료들하고 같이 이제 먹으러 갔는데 다들 햄버거 먹는데 난 햄버거 싫다고 난 이따가 혼자 샐러드 먹으러 갈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네. 식으로 봤을 때 이제 빨리 먹고 저렴한 음식을 선호하는 문화가 있는 그런 계층과 이제 반대로 여유롭고 천천히 웰빙 식사를 즐기는 경향이 있는 계층 사이에서는 그 선택지가 개인의 취향 같아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사회적인 이제 그런 압박, 분위기 이런 게 이제 선택을 몰아간다는 말씀이시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경님께서도 코멘트 주셨는데 도경님 그 마이크 켜시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연결이 안 되시는구나.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빈궁국에서는 비만이 생길 수가 없고, 왜냐면은 음식이 많이 없으니까, 또 선진국일수록 비만이 높은 걸로 보아, 이제 비만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 안에서 좀 미시적으로 개인의 의지나 유전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이제 그런 상황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이제 의견이신 거죠? 네네,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한 가지 좀 약간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미국에 푸드 데저트라는 게 있어요. 푸드 데저트가 이제 사막이죠, 데저트는. 그러니까 음식 사막이라는 건데 그냥 음식은 아니고 건강한 음식이 사막처럼 없다는 겁니다. 그 푸드 데저트라고 명명되는 이제 지역들은 주로 어떤 지역이냐면은 도보로 20분 안에 신선식품에 대한 이제 접근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딱 문 열고 나갔는데 걸어서 20분 안에는 도저히 야채나 과일 같은 걸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지금 왼쪽 오른쪽 둘 다 같은 사진인데 딱 여러분 집이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어떤 상업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주거 지역인데 딱 나가면은 피자, 햄버거 이런 것만 파는 거예요. 20분 이상 걸어 나가야 비로소 신선한 음식을 파는 가게가 나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매번 30분 정도 걸어가가지고 음식을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는 거죠.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마주치는 것들이 이런 정크푸드라면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이제 되지 않냐. 돈이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이런 주거지에 살게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경우는 이런 푸드 데저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비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왜냐면 옵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샐러드를 먹고 싶어도 샐러드 파는 곳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정크푸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비만이라는 문제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조건이 있어요. 도시에서는 이제 도보로 20분 정도가 한 1.5k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도보로 20분까지 아니고 조금 더 멀리까지 가능한데 둘 다 도시건 시골이건 이제 차가 없는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가장 취약한 분들이라고 봐요. 근데 자신이 돈이 없어가지고 원치 않는 좀 취약한 지역에 살면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차도 없을 가능성이 높게 되겠죠.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미국의 이제 푸드 데저트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걸어서 뭐 20분 내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2,3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이제 그 중에 절반 정도 가까운 미국은 워낙 인구가 3억이 넘어가니까요. 근데 그 2천만 명 중에 푸드 데저트에 살면서 차도 없는 사람들이 약 10%, 230만 명이에요. 정말 이분들은 신선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냐면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뉴욕시죠. 미국에서 가장 이제 부촌이라고 볼 수 있는 곳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인디애나폴리스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지역에 지금 점을 보시면은 초록색이 점인데 이게 이제 그 신선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뉴욕은 굉장히 파란색 점들이 많죠. 인디애나폴리스는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뉴욕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 72%가 5분 내로 그런 신선 음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이제 나왔고요.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전체 인구의 5%가 그렇다. 전체 인구의 5%만이 5분 내로 신선식품을 접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적으로 사실은 뉴욕시에서 누군가 비만이 되면은 그들의 개인의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너희 접근성도 높은데 너네가 그냥 맛있고 조금 더 자극적인 음식을 찾다가 비만이 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인디애나폴리스에서는 비록 그 사람들이 의지가 있을지라도 자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비만이 된 사람들은 사회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지역의 평균 수명 차이가 15년입니다. 실제로 좀 부촌, 이런 신선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비해서 15년 더 산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비만이라는 어떤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어떤 지역에서는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에서는 개인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논리를 대입해 보면은 개인의 문제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적 갭을 이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템을 잡아가시는 분도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이 이제 사회 문제를 볼 때 사실은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뉴욕처럼 굉장히 프레시푸드, 신선식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서 내가 이게 사회 문제다라고 주장해봤자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시 좀 슬라이드 돌아가서 이 뉴욕시에서는 이거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그 뉴욕 안에서도 사실은 좀 갈립니다. 우리가 이제 TV에서 보는 그 타임스퀘어 있잖아요. 반짝반짝 거리는 그 타임스퀘어가 이제 맨해튼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당연히 이런 프레시푸드가 많죠. 근데
브루클린, 브롱스 같은 지역, 주로 흑인과 히스패닉이 많은 사는 지역들은 사실은 이런 피자 이런 제가 뉴욕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브롱스라는 지역인데 정말로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가면은 이제 피자 이런 거밖에 없고 저는 가난한 학생이니까 이제 많이 먹긴 먹었는데 어떻게 뉴욕시에서 해결했냐면은 그 브루클린과 브롱스 지역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값싼 음식들을 선호하니까 이런 업장들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푸드트럭 있죠. 푸드트럭을 많이 도입했습니다. 원래 푸드트럭이 그 라이센스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해져 있어요. 너무 많이 과도하게 들어오면은 시장이 교란되기 때문에 이제 개수를 정해줍니다. 그 브루클린, 브론스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푸드트럭 몇 개라고 정해주는데 심지어 그 푸드트럭도 대부분 케밥, 핫도그 이런 걸 팔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러면은 기존의 업종들을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나가고 새로운 프레시푸드를 넣을 수도 없고 푸드트럭도 이미 라이센스가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 라이센스를 이제 예외적인 조항을 둡니다. 그 신선 음식, 과일이나 야채를 파는 푸드트럭을 할 경우에는 그 라이센스의 캐파를 넘어서 더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더 많은 이제 라이센스를 부여해서 다만 그 푸드트럭들은 신선 음식만을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신선 음식을 파는 그린 카트라고 하는데 초록색 카트 그런 그린 카트가 곳곳에 배치되면서 신선한 음식을 자식들에게 먹이고 싶거나 또 자기가 먹고 싶은 분들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한 거죠. 이게 사회 문제를 정의할 때 원인에 따른 구분입니다. 첫 번째, 원인에 따른 구분. 사회적 문제인지 또는 이게 개인의 문제인지를 원인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죠. 두 번째 구분은 비중에 따른 구분이에요. 또 제가 또 질문을 드릴 건데 실은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겪는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단적인 예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는 코로나겠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소수가 겪는 문제는 희귀병이 되겠죠. 몇 명 없는 한 2, 30명 정도가 이제 겪고 있는 그 문제.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다른데 뭐가 더 사회 문제에 가까울까요? 혹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세요? 사실은 그냥 자유롭게 마이크 키시고 말씀해 주셔도 돼요. 영재님? 영재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이크 꺼져 있네요. 제가 네, 네, 들리시나요? 네네네. 네, 제가 여기서 뭐 주장을 펼칠 만큼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둘 다 사회 문제라고 봐서, 네네. 근데, 어떤 쪽이 더 사회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네. 네, 그렇게 비중을 두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아직 제가 그 명확한 분류 기준에 대해서 좀 알지를 못해서 그런 건지, 저는 둘 다, 다뤄야 되는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 또 의견 있으신가요? 재현님? 예, 저는 소수가 겪는 난치병 쪽이 사회 문제에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병에 걸렸을 때 그것으로 인해 자기의 그런 사회적 삶이 파괴될 위험이란 측면에서 봤을 때 다수가 겪는 문제의 경우에는 이미 다수가 겪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응이 잘 돼 있고 또한 그걸 통해 뭐 의료보험에서 적용을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도 잘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수가 겪는 경우에는 이 또한 확률적으로 다들 걸릴 수 있으나 걸렸을 경우에 그런 약 같은 것도 별로 없고 막 희귀병 약은 엄청 비싸니까 그 약값을 대다가 막 진짜 막 집이 완전 망가지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사회 문제에 가깝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재현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말씀해 주신 건데, 이제 다수가 겪는 문제의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이미 솔루션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럼 만약에 재현님께 제가 한 번 더 이제 질문 드리면은 이제 그런 솔루션이 없는 상황이에요. 둘 다. 다수건 소수가 겪고 있던 솔루션은 둘 다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희귀병, A라는 희귀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10명이에요. 근데 재현님이 이제 만든 소셜벤처가 그 희귀병을 해결하는 소셜벤처예요. 그러면은 재현님께서 이제 대중들에게 얘기할 때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 10명의 개인의 문제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그 경우에는 좀 말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수가 네. 겪는 쪽이 더 사회 문제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재현님이 중요한 포인트를 주신 것처럼 다수가 겪음으로써 이제 솔루션이 나와 있으면은 사실은 괜찮은 건데 그게 안 나와 있다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사실 첫 번째 비만보다는 조금 더 어렵죠. 왜냐면은 사실은 그 희귀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계시고 가족이 그 희귀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과 가정 파괴를 겪고 있는데 단순히 숫자가 적다고 해서 이거를 사회 문제라고 하지 않아야 되나? 저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누가 채팅을 좀 주셨네요. 도경님께서 이제 도경님은 이제 그게 마이크가 안 되시니까 제가 좀 불러드리면은 이제 사회는 곧 다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사람들이 겪어야 할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사회 문제다라고 할 때는 조금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근데 사실은 여기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거는 희귀병이 이제 A라는 희귀병이 있고 B라는 희귀병이 있고 C라는 희귀병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희귀병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희귀병들이 해결이 안 되는 시스템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의 개별적인 희귀병이 아니고 여러 가지 희귀병들이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냐. 그런 사회 시스템적인 문제는 또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고 있는 소셜벤처 또는 할 소셜벤처가 이게 확실하게 투자를 받건 어떤 대회에 나가건 대중들에게 어필을 하건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 꽂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해야 그거에 동조를 해서 돈을 주건 합류하건 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그 사회 문제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부분은 상황에 따른 부분인데 사실은 같은 이슈일지라도 그 어떤 나라에서는 사회적 문제일 수 있는데 어떤 나라는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화면에서 이제 귀신같이 나오고 했는데 왼쪽 화면이 이게 북한 군대입니다. 영양실조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영양실조라는 문제는 그게 존재한다면은 어떤 나라에서건 객관적인 사회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제 사진 같은 경우는 같은 북한인데 사실 장마당이라는 이제 북한에 있는 시장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시장 경제가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사회 문제라고 안 할 거예요. 오히려 장려해야 할 거죠. 근데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정권뿐만 아니고 북한 주민들 중에 일부는 이거를 사회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이데올로기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동일한 시대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같은 나라에서도 시점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 문제가 주관적으로 사회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빈부격차 같은 것도 사실은 지금은 누가 봐도 그냥 사회 문제라고 보지만 뭐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은 빈부격차는 당연한 결과다라고 해서 그런 빈부격차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소셜벤처가 호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말씀드렸을 때 딱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거 무조건 사회 문제인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미묘한 뉘앙스 차이에 따라서 청중들, 우리가 타겟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이든 일반적인 대중들이든 사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회 문제는
또 일회성도 있습니다, 사실은. 보면은 지금 사실 여행업이나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쪽 기업들이든 그분들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아무도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행업이든 관광업이든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사실은 여행업과 관광업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온 거잖아요.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이런 경우 이들을 사실은 일시적인 취약계층이라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취약계층이 맞다. 그리고 이분들을 돕는 것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사회 문제 선택할 때 결국엔 여러분들 선택하시잖아요. 사회 문제를 이미 선택하신 경우는 그걸 포장할 거고, 그때 이례적인 사회 문제를 선택하는 거는 사실은 쉽진 않습니다. 우리 같이 소셜벤처를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이나 국가에서 이런 일시적인 취약계층을 돕는 단발성 프로젝트를 할 때는 물론 좋겠죠. 그게 필요하니까. 근데 소셜벤처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좀 오래 하고 싶잖아요. 영속적인 걸 하고 싶은데 그때 이례적인 문제를 고른다? 그러면 그 이례적인 이슈가 사라졌을 때는 우리 소셜벤처의 존재 이유도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면은 여행업이랑 관광업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건데 그때 그럼 우리는 없어지는 건가? 라는 고민에 봉착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제 사회 문제의 정의인데 고통에 따른 부분입니다. 사실은 소셜벤처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그리고 까다로운 질문이 소셜벤처랑 일반 벤처랑 차이가 뭐야? 사회적 기업이랑 그냥 영리 기업이랑 뭔 차이야? 왜냐면 영리 기업도 우리 삶에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에어컨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있고 인터넷 해주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사회적인 일을 하니까 큰 범위에서는 소셜벤처 또는 사회적인 기업이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있어요. 사실은 대중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제 완화해주는 분들, 완화해주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고통은 아닌데 편익을 증대하는 기업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고통이라는 거는 마이너스에서 0 또는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편익은 이미 플러스에서 또는 0에서 더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지금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제 어떤 외국인 남성이 이제 좀 기쁘게 뛰고 있잖아요. 오른쪽 손에 들려 있는 게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을 득템한 거죠. 줄 서가지고 자기 돈 내고 심지어. 근데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편익이 증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은 그 사회적 기업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애플에 이렇게 이 사람을 기쁘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이 원했던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애플이 사회적 기업이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애플에서 이런 기능을 내놓았다면은 그 기능은 사회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하는 펑션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실제로 있는 이제 그 기능인데요. 보이스 오버라는 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사실은 핸드폰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면은 이 정보에서 소외되고 친구들과 연락도 못 하는데 시각장애인들은 핸드폰을 볼 수가 없잖아요. 사실 엄청난 고통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애플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스크린 리딩, 스크린을 읽어주는 어플인 거예요. 보이스 오버가.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제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는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 거죠. 이런 기능을 도입하는 건 사실은 애플 입장에서는 큰 비용입니다. 왜냐면은 대부분이 비장애인들이죠. 애플 사용자들이. 근데 이제 아주 극소수의 이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기능을 도입했을 때는 그 장애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애플의 사회적인 문제 해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애플이 이제 비장애인들,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의 이제 편익을 높여주는 그냥 일반적인 디자인 개선 이런 거라면은 사실은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같은 이제 애플이라는 기업 안에서도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애플에서는 워낙 큰 기업이니까 이런 게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 건데 우리가 하는 소셜벤처를 일반적으로 좀 작게 시작하는 스타트업 쪽에서는 보통 한두 개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역할이.
그때는 사실은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하는 거는 사회 문제 해결이다라고 이제 사회 구성원들의 이제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다, 완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겠죠. 제가 여기서 사회 문제를 해결이라고 안 하고 완화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좀 언어적인 건데, 제가 여기서 두 가지 좀 예민한 언어를 좀 건드렸는데, 그 사회 문제를 사실 해결이라고는 잘 안 합니다. 왜냐면은 해결이라는 거는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딱 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완화하겠다. 우리가 그 사람들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통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언어에 대해서도 이건 정말로 앞에 그 완화라는 게 추천이었다면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제가 강권 드립니다. 이건 장애인과 일반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이제 사실상 틀렸다고 보시면 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심지어 설사 여러분들의 사업 모델이 장애인 관련된 모델이 아닐지라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명시해 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들의 이 업계에 대한 이해도를 어떻게 보면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그분들에게 상처를 덜 주는 방향이라고 이제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구분법인데, 이제 사실은 앞에 네 가지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요. 비만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인 이유에서였는지, 이제 개인적인 이유에서였는지 이런 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금 말씀드린 고통에 따른 거, 이게 사실 고통 완화한 건지 이런 것도 구분이 되고, 상황도 이제 그 나라나 그 자신이 사업하는 지역적인 관찰을 잘하면은 이게 사회 문제인지 아닌지 볼 수 있습니다. 비중도 명확히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인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시시때때로 변하죠. 사실은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경영자의 이제 그 가치 판단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왜냐면은 사실은 일반 대중들이 인식하는 사회 문제가 너무 많이 변해요. 그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는 그 안전 관련한 문제가 키워드였어요. 안전 관련해서 교육을 하든 이제 인프라를 깔던 하던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단체들이 각광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는 안전한 제품을 어떻게 걸러내고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이 조금 더 이제 스포트라이트 많이 받았죠. 사실 영리 기업들은, 일반적인 영리 소셜 벤처는 돈을 벌면 되는데, 그 소셜 벤처나 사회적인 일을 하는 스타트업들은 사실은 이슈를 등에 많이 업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슈를 등에 업고 이 기업이 이런 좋은 일을 해 하면서 그게 바이럴이 되고 그게 홍보 효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인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는 이제 이게 다 빌 게이츠, 왼쪽으로도 똑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그 전염병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도가 거의 없었던 편이죠. 근데 이 빌 게이츠는 이제 한 5, 6년 전부터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예고를 계속했죠. 만약에 이제 근시일 내에 만약에 1,000만 명 이상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한다면은 그거는 어떤 전쟁이나 미사일 때문이 아니고 이런 질병, 전염병 때문일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이게 5년 전에는 관심도 못 받았어요, 별로. 빌 게이츠 같은 유명한 사람이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을 못 받다가 실제로 사건이 터지니까 이제 큰 관심을 받게 된 거죠. 여기서 그럼 전염병이라는 거는 갑자기 이 문제가 커진 건가? 아니라는 거죠. 인식에 따른 거예요. 사람들이 문제라고 봐주니까 문제가 된 거고, 지금은 그때는 문제라고 안 보니까 문제가 안 됐던 거라는 거예요. 이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검색 키워드입니다. 이 검색 키워드를 보시면은 그 왼쪽에 있는 2019년의 키워드가 미세먼지가 엄청 많죠. 우리 그랬거든요. 우리 재작년까지만 해도,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중국발 미세먼지 엄청 짜증났다고요. 그거 해결하는 기업 없어? 그런 해결하는 기업이 있으면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겠죠. 근데 지금 2020년 작년 키워드 보세요. 미세먼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 미세먼지 문제가 사라진 건가? 미세먼지 문제는 그대로 있다고요. 다만 우리의 관심이 변한 겁니다. 코로나19로.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많은 거죠, 사실은. 사실은 기회주의적으로 저희 보면은 좀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경영자 입장에서 포착하고자 하자면은, 그래도 우리가 초반에는
확 뜨는, 우리가 기업이 뗄 수 있는 문제를 선택하는 게 마케팅적으로는 좋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인식이라는 게 돌고 돌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일회적으로 어떤 스포트라이트에 관한 문제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1, 2, 3, 4번에서 본 것처럼 객관적으로 정말 사회 문제인 것, 다수가 갖고 있으면서 아주 사회 시스템에서 기원하면서 시대적으로도 적절한 그런 사회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뚝심 있게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적인 인식은 시시때때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일이 맞추다 보면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디어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좀 사회 문제의 정의, 어떤 사회 문제를 우리가 이제 발굴하고, 또는 내가 이미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 우리가 어렴풋하게 이런 사회 문제 해결합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정확히 포착해서 잘 포장해낼지, 이게 우리의 근간인 거거든요. 우리는 돈도 벌지만 사회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부분법. 첫 번째로 말했던 게 이제 원인에 따른 부분, 비만이 어떤 지역에서는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푸드 데저트인 지역에서는 내가 문 열고 나가서 20분 내에 도저히 신선식품이 없는데 나는 결국엔 맥도날드랑 KFC밖에 못 가는 상황인데 이게 내 잘못이냐? 이건 사회적인 잘못이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딱 문 열고 나갔는데 여기저기 다 신선식품을 파는 거예요. 여기저기 좋은 음식을 파는데 내가 굳이 맥도날드 찾아가서 막 햄버거만 먹어요. 그럼 그건 개인의 문제일 수 있는 거겠죠. 두 번째, 비중에 따른 부분은 대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라면은 정말로 이제 재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솔루션이 이제 있고 없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솔루션이 없다면은 다수가 겪고 있는 문제라면은 정말 그게 정말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겠고, 소수가 겪고 있다면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사회 문제라고 주장하기 좀 힘들 것이다. 다만 그 소수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시스템적으로 이 소수를 발시하는, 소수를 좀 고려하지 않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사회 문제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상황에 따른 부분은 이제 객관적인, 주관적인 이런 차이인데, 누가 봐도 사회적 문제인데 사실 누가 봐도라는 것도 자기의 신념에 기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사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마케팅하고자 하는 사람들, 내가 제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고통에 따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고통을 내가 완화시켜주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하게 편익을 증대시켜주는 것인지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 아닌 것이 구분이 명확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인식에 따른 부분은 뭐 굉장히 가변적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해서 나의 신념, 나의 뚝심을 버려서 이제 막 시대에 따라서 그냥 사회적 흐름만 따라가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회적 문제를 이제 저는 좀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어떤 사회 문제에 갑자기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회 문제를 선택할 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사실은 좀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어찌됐건 소셜벤처 하고 싶고 난 모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어서 사실은 어떤 것도 상관없어 라는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화면에 있는 UN SDG가 이제 지속가능 개발 목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데, 유엔에서 이제 유엔 회원국들이 합의한 사회 문제입니다. 17가지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그 우측에 보시면은 1번부터 17번까지 있잖아요. 이 사회 문제, 빈곤층 문제, 식량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인들이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각각 1번, 2번, 3번, 17번까지 가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 또 세부 문제들이 있어요. 총 하면은 169개의 세부 사회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이미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UN 홈페이지에 가든 우리나라도 그냥 한국 번역본이 다 있고, 그걸 보시면은 이런 문제들이 전 세계인들이 공통으로 공감하는 사회 문제구나. 이러면 우리 1, 2, 3, 4, 5번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더 이상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논리를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이미 모두가 합의한 사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엔에서. 제가 반기문 씨 사진을 걸어놓은 이유가, 반기문 씨의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반기문 씨의 최대 업적이 이제 임기 중에 UN SDG를 만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모두를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회 문제 해결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업이 됐건 소셜벤처가 됐건 내가 만약에 이 169가지 사회 문제 중에 하나를 건드린다면은 그냥 자신 있게 그걸 쭉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 없이. 나는 유엔에서 정한 그 사회 문제의 하나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두 번째 블랙 포인트에 보시면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 SDG죠. 여기에 해당하는 사회 문제들은 이미 글로벌리 합의, 컨센서스를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쭉 밀어붙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이랑 얘기하실 때 주로 SDG를 많이 얘기하실 거예요. 왜냐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그 사회 문제인지 아닌지를 막 데이터를 만들어가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업들도 그걸 별로 이해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면 바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업들은 또 그거를 또다시 자기들의 이해관계자한테 설득해야 되는데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미 합의된 SDG 몇 번, 3번이야, 5번이야, 7번이라고 딱 얘기하면은 서로 편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 사회공헌팀에서도 이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SDG를 많이 참고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 기업들은 한국뿐만 아니고 외국에도 나가야 되는데 이 지표의 장점은 이미 외국이랑도 합의가 끝나는 지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이게 아무래도 유엔에서 정하다 보니까 이제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 아니잖아요. 좀 개발이 좀 덜 된 나라들의 상황을 위주로 이제 지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산모 사망률, 영아 사망률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에나타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개도국들은 아직은 이제 그런 목표가 많은데 그 목표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오면은 이제 국내용은 아닌 거죠. 우리는 이미 그건 상황 벗어났는데 그걸 가져온다면은 이제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름대로 조정을 해가지고 잘 가져오셔야 되는데 이미 조정이 또 된 것도 심지어 있습니다. 사실 두 번째 패스가 넘으면 국내 약간 K-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K 드라마 이런 것처럼 한국형 그러니까 KSDG 좀 너무 식상한 네이밍이긴 하지만 가장 최선인 것 같아요. KSDG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제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없으니까 국가의 발전 단계가 다 다른데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맞춤형으로 이제 KSDG를 도입한 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제 나온 포스터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실제로 KSDG도 누군가가 임의대로 한 건 아니에요.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아주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이해관계자를 모아놓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제 한국형으로 합의를 본 겁니다. 합의를. 그래서 KSDG에서 정한 합의된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그냥 갖다 쓰면은 사실은 반박 불가인 거죠. 우리가 갖다 썼을 때. 그리고 심지어 오른쪽 보시면은 서울형 SDG, 서울형. 한국이잖아요. 한국도 지역마다 다르다라고 해서 서울형으로 SDG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사회 문제를 발견하거나 정의하기 좀 어려울 때 이 넓게는 글로벌리 쓰이는 SDG 그리고 조금 폭을 좁히면은 KSDG 그다음에 서울형 SDG까지 이제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케이 사회 문제가 내가 뭔지도 알겠고 그 다음에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지 지표를 봐야 되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그 많은 사회 문제들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택할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잘 선택해야 되거든요. 이 사회 문제를 선택하는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소셜벤처의 근간이 될 거잖아요. 첫 번째는 당사자성입니다. 당사자성. 당사자성이라는 거는 내가 당사자인 거죠. 그 사회 문제의 당사자다. 내가 그 사회 문제를 직접 겪었거나 가까운 거리, 뭐 친구나 가족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겪어가지고 내가 그들과 지내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경우 당사자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유리하냐면은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진실성이 좀 느껴져요. 첫 번째로는. 왜냐하면 내가 그 당사자인데 내가 그 문제 해결을 하면은 이게 사실은 그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도 진실할 수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더 진실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면은 좀 더 진실돼. 진짜 저 사람은 하는 이유가 있겠구나. 다른 목적 없겠구나. 그냥 그 문제 아예 안 겪은 사람이 하면은 약간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잖아요. 막 정치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는데 당사자가 하면은 좀 그런 건 좀 적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전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수혜자의 니즈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그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겪어봤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정확하게 더 미세하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뉘앙스를. 그때 더 좋은 솔루션을 가져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제가 경사사성에 좀 재밌는 예로 이제 지금 왼쪽에 보시면 무한도전, 지금은 이제 안 하는 프로그램이죠. 무한도전 안 보신 분 없겠죠? 대부분 보셨겠죠, 여기. 근데 여기 무한도전의 에피소드 중에 무한상사라고 있었습니다. 무한상사가 뭐 하는 거냐면은 이거 아니, 잠깐만요. 무한상사가, 그러니까, 가짜야. 당연히 가짜. 그러니까 아무튼, 이 무한도전 멤버들이 이제 어떤 제품을 파냐를 이제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5명에서 이제 떠올린 아이디어가 다 이제 남성 위주 제품이에요. 다 남자니까요. 이 사람들은 전 세계 시장에 반밖에 공략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남성들을 위한 공략 포인트는 되게 재밌게 잘 잡아가죠. 왜냐면 자기들이 남자니까 머리 맞대면은 남자들의 니즈를 잘 파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의 니즈를 과연 잘 파악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어떤 기업에 들어갔는데 우리 팀이 다 남자예요. 근데 우리가 여성을 위한 제품을 개발한대요. 그럼 우리의 의사결정을 믿을 수 있을까? 결국은 여자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수혜자 니즈 이해도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남자 여자로 제가 가볍게 설명드렸지만 사회 문제를 실제로 겪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죠. 왜냐면은 그 사회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만 그 사업을 해야 된다면은 이 사회가 너무 이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잖아요. 당연히 그 사회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유리한 건 사실이다. 선택할 때 내가 선택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무한도전 사례 말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실제 사례인데 이제 베어베터라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베어베터 같은 경우는 뭘 하는 기업이냐면은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쿠키를 만들고 명함을 만들고 꽃 화환이나 조화 같은 거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사실은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진희 대표님께서 이제 본인의 이제 자녀 중에 자녀가 이제 발달장애인이에요. 발달장애를 겪었고, 이제 발달장애를 겪으면서 이제 자신의 자식이니까 아주 근거리에서 이제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발달장애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그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가, 그 학교를 졸업하면은 사회로 나갈 때 사실은 그 일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일자리가. 근데 그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일자리를 의미하진 않아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일자리 일터에서 동료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이제 획득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회적인 장터인데 사실 일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고 또 발달장애를 겪는 경우는 사실은 가족 구성원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아기 키워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은 요즘같이 핵가족에서는 뭐 아기 있으면 사실은 육아휴직 무조건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키우려면은. 근데 발달장애인 같은 건 만약에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면은 사실은 부모 중에 한 명, 또는 형제 중에 한 명, 이런 분들이 이제 같이 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사회생활을 못하는 거죠. 자기의 삶을 일정 부분 포기하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그 자녀를 케어해줘야 되는 건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이진희 대표께서. 그래서 근데 그럼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 기업에서 그냥 이제 고용 안 한 거 아닐 테고 사실은 고용했을 때 생산성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을 시켰을 때랑 비장애인들에게 일을 시켰을 때랑 비장애인에게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그들에게 일을 시키는 게 더 나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라고요. 실제로 그 2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있어요. 일정 부분 고용해야 되는데 그 고용을 안 하면은 벌금 내거든요. 근데 벌금 내고 말겠다라는 게 많은 기업들의 입장이에요. 벌금 내는 게 차라리 장애인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것보다 우리한테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라고 봅니다.
핵심은 사실은 발달장애인들에게 맞는 직무를 찾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이진희 대표 같은 경우는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죠. 뭘 잘하는지. 발달장애인들이 뭘 잘하냐면은 그 특성이 있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집중력이 좋습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집착적으로 굉장히 일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업에 딱 들어가서 복사를 하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거 복사 한 1000장 해와 하면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비장애인이 더 잘할 거예요. 처음에는. 훨씬 더 생산성이 높겠죠. 기업도 역시 비장애인이 잘하네 이렇겠죠. 발달장애인이 좀 느릴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뀝니다. 이게. 비장애인들은 이걸 만약에 한 6개월, 1년 하잖아요. 복사만 계속 단순 반복 업무를 시키면은 나가거나 나 이딴 거 안 해. 그래 나가거나 점점 더 이제 지루해지고 집중력이 틀어지면서 생산성이 크게 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발달장애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약속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크로스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잘해지는 시점까지만 기업에서 버텨주면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실제로 기업한테 이득이 되는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점을 이진희 대표는 당사자성이 있기 때문에 잘 잡았고 기다려줬고 더 좋은 시설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발달장애인을 2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 된 거예요. 그 200명을 고용했다는 거는 사실은 그 200명의 가족들, 4인 가족이라고 쳤을 때 800명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또 두 번째 제 개인적인 또 사례를 또 말씀드리자면 제가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할 때 제가 어디 뭐 행사 같은데 이런 세미나 같은 데 참여했는데 아큐만 펀드라는 임팩트 투자자가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 투자자인데 그 이제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에 투자를 하는 곳이죠. 근데 그분의 이제 심사역 분이 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느 날은 이제 보통 투자를 받을 때 그 딱 이제 심사역들한테 이제 피칭하잖아요. 투자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근데 이제 요즘 굉장히 여성에 대한 이슈가 많아져서 여성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심사역을 쫙 앉아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남자더라. 우리가 도저히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가져온 아이디어가 진짜 좋은 아이디어인지 정말로 여성들의 니즈를 공략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지를 아닌지를 판단하려면은 그 분야에 대한 당사자성이 있는 여성이 있어야 되는데 다 남자다 보니까 도저히 판단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좋은 기회를 많이 날려보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후부터 이제 성비를 맞추는 형태의 이제 심사역들이 들어갈 때는 남성, 여성이 고루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구조를, 거버넌스를 썼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무한상사에서 남자들만 있는 경우, 또 아큐만 펀드에서 남자들만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베어베터 이진희 대표님 사례도 마찬가지고, 당사자성이 있으면은 훨씬 더 내가 공략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나이스하고 정확한 솔루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유의사항은 이제 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당사자성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는 사실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소설 제목인데, 소설은 몰라도 제목 자체가 안 좋은데, 도둑 맞은 가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을 도둑 맞았다면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 야, 쟤는 강남 좌파야. 그러니까 쟤는 부자인데 괜히 가난한 사람 돕는 척해. 그래서 오히려 기망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당사자성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비판의 전제는 이겁니다. 부자는 가난에 대한 당사자성이 없는데 그거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회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참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이제 공감 능력을 키우는 자기는 당사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을 더 이해하고 더 자신들의 그 지식을 그 문제에 대한 지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분들도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건 거죠. 이제 그 첫 번째가 이제 당사자성에 관한 거였고요. 두 번째는 독창성입니다. 독창성. 사회 문제 해결할 때
독창성이 있으면 좋아요. 왜냐면은 주목을 받기 쉽거든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유사한 솔루션이 많은 경우입니다. 나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한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은 기업 A, B, C가 있는데 A, B, C가 동시에 같이 똑같은 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사회 문제가 해결됐다고 쳐보세요. 물론 완화겠지만 누구 덕분이지? 이거 도저히 파악할 수가 없다고요. 오늘 모두가 같이 노력했으니까. 근데 실제로 지금 그림은 3개인데 제가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실제로 수백 개, 수천 개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나만의 그걸 가져가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오른쪽 보면은 만약에 저만 한다면은 기업 B만 하고 있어요, 이 사회 문제를. 근데 그 사회 문제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모든 크레딧은 그 기업이 가져갈 겁니다. 이 경우는 굉장히 좋은 이제 주목과 이제 효과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블랙 포인트에 있듯이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방식일수록 효과성 측면에서 유리한 거죠. 더 효과적이고. 근데 이제 두 번째 블랙 포인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누구나 당연히 나만 해결하고 있는 걸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어려우니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나만,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화살표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다른 기업들이 안 들어오냐면은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모두가 생각은 있는데. 그럼 여기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 어려운 거를 잘 하려면은 사실은 전문성이 좀 필요합니다. 전문성. 내가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 잠깐만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핵심 역량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회 문제일수록 이제 문제 해결력 측면에서 유리한 거죠.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은 못했지만 내 전문성이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 예시로 제가 또 베어베터만큼이나 좋아하는 사회적 기업인데 이제 딜라이트 보청기를 만든 딜라이트라는 회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사진에 계신 김정현 대표가 이제 딜라이트를 창업하신 분인데 지금은 딜라이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그거는 별개로 이제 딜라이트를 창업했을 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보청기가 보청기 써보시면 당연히 없겠죠. 여기 다 젊으신 분들 주로 계시니까. 근데 이제 보청기 시장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되게 아이러니한 문제였어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7%입니다. 47%.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노인인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OECD 1위예요. 항상 노인 빈곤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47%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 45%에서 50% 왔다 갔다 하는데 보청기는 노인들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2명 중에 1명이 가난한데 빈곤층인데 보청기가 너무 비싼 거예요. 보청기가 얼마냐면은 보청기가 그 당시에 독일 3사가 주로 독점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비싸지?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도 핸드폰이나 TV 같은 거 써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쓸데없는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보청기의 기본적인 기능은 잘 들리면 되는 거고 TV는 잘 보이면 되는 건데 핸드폰은 검색 잘 되고 통화 잘 되면 되는 건데 그 외에 부가적인 요소들이 계속 붙으면서 가격을 높인다고요. 보청기 시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김정현 대표가 보청기의 가격을 낮춰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청기의 가격을 낮추는 건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전문성은 없었지만 본인의 팀원들의 전문성을 잘 활용해서 전문성을 극대화한 경우예요. 이거 말씀드린 이유는 반드시 자기 전문성이 없더라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을 키우면 된다는 건데 어찌됐건 자신의 친구, 그 당시 친구가 이제 카리스트에서 석사 과정을 받고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너 석사 논문으로 혹시 보청기를 좀 제대로 된 기능만 그냥 딱 미니멀하게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냐, 논문을. 그걸로 졸업을 허락 받을 수 있냐라고 해서 교수님께 그 친구의 지도 교수님께도 부탁을 해가지고 OK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졸업 논문으로 보청기의 가장 미니멀한 이제 디자인을 해낸 거죠. 싸게 할 수 있게. 그래가지고 이 딜라이트 보청기가
이제 30만 원대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 30만 원이라는 프라이싱 안에서는 물론 딜라이트가 이익도 발생시킬 수 있는 거죠. 이익도 발생시키면서 30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그 노인들이 아무래도 빈곤하니까 그 노인들이 보청기를 사면은 이제 영수증을 제출하잖아요, 국가에. 동사무소가 제출하면은 30만 원 돌려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이백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 노인분들께서 사오면은 150만 원짜리 영수증을 내면은 30만 원 돌려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럼 120만 원 사는 거죠. 근데 이 딜라이트에서 딱 그 보조금 가격에 보청기 출시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30만 원짜리 딜라이트 보청을 사잖아요. 그 영수증을 가지고 제출하면은 30만 원을 그때 받기 때문에 실제로 보청기가 빵원에 보급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인 2명 중에 1명은 빈곤층인데 그들이 다 가장 좋은 뭐 독일 3사를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들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공짜로 보급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딜라이트는 뭘 하면 되냐면은 그냥 보청기만 최대한 잘 팔면 돼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팔면 팔수록 그 사람들에게 이익을 보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제가 지금 마우스가 잠시만요. 여기 혹시 마우스가 안 움직이게 클릭이 안 되네요. 근데 대기실에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왜 안 움직이지? 네네. 아까까지 됐거든요. 됐네요. 네네.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넘어왔구나. 화면이 지금 듀얼 모니터여가지고 제가 다른 화면 넘기고 커서를 못 찾고 있었어요. 네. 여기까지 이제 그 전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확장성입니다. 확장성.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제가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 그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토론 주제가 하나 있거든요. 좀 토론 주제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장성은 사실은 이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구분짓는 그 요소라고 보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 중에 뭐 두세 가지가 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확장성이에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사실은 중소기업도 뭐 5명이고 스타트업도 5명인데 어떤 거는 사람들이 스타트업이라고 불러준단 말이죠. 그럼 가능성을 더 보는 거거든요. 스케일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인데 보면은 막 저희 여기 한양대학교 앞에 떡볶이집이 하나 있거든요.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되게 유명했는데 유재석 씨가 와가지고 악어 떡볶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옆에 조수 떡볶이 있고 조수 떡볶이 그 둘 차이가 뭐겠어요? 떡볶이 파는 건 똑같은데 조수 떡볶이는 프랜차이즈를 해가지고 이제 스타트업적인 요소를 넣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장한 거고 악어 떡볶이는 그냥 거기서 그냥 딱 장사만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스케일업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들이 가장 많이 봉착하는 문제가 이 확장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어 하는 페르소나가 있는 거예요. 보통. 나 저런 사람들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니즈에 맞게 되게 미세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성이라는 게 사실은 확장성과 같이 고려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니즈에 맞추면 맞출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옷을 사는데 여러분들 옷에만 맞춤형을 딱 만들면은 다른 사람들이 못 입잖아요. 그러니까 의류 가게에서도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라지 이렇게만 구분하지 그 사이사이까지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확장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소셜벤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물론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으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춤형으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을 못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임팩트의 밀도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맞춤형으로 가는 게 밀도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서비스나 나의 제품을 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정말 딱 맞춤형으로 도움이 되면은 임팩트의 밀도가 높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밀도가 높은 거죠. 아주 정밀하게, 아주 진하게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 유사한 문제를 겪거나 결국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르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크기는 적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밀도를 조금 희생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토론 주제는 이겁니다. 여기 가운데 사진 보시면은 정육면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임팩트,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벤처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은 사회적인 임팩트를 내는 거거든요. 그 임팩트를 정의할 때 이제 이 정육면체를 곱할 때도 이 세 가지 그 선을 곱하잖아요. 높이, 넓이, 길이 곱하잖아요. 그게 세 가지로 본 겁니다. 첫 번째 크기, 사이즈.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느냐. 100명 돕냐, 10,000명 돕냐. 그게 크기고, 깊이는, 그러니까 깊이랑 길이가 밀도예요, 밀도. 근데 또 나뉘는 거죠. 깊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그 베어베터처럼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줌으로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서 사회적인 활동도 하고 돈도 벌고 가족들도 도와주고 완전히 변화시킨 깊이를 변화시킨 거죠. 그 길이는 얼마나 길게 가냐.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딱 도와주는 시점에서만 그 사람들이 변하고 내 도움이 끊기면은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변하는 형태. 그럼 길이가 짧은 거죠. 근데 내가 한 번 딱 도와줬을 때 그 도움이 그 사람들의 삶에 거의 영속적으로 간다면 길이가 긴 거죠. 이 세 가지가 곱해져야 임팩트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어느 하나 0이 되면은 사실은 임팩트가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토론 주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사업 모델에 대입해서 자신의 사업은 과연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나는 크기가 제일 중요해. 그럼 밀도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밀도가 높아. 나는 깊이와 길이가 높은데 사람들 많이 못 도와줘. 이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토론보다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제가 여쭤볼 거예요. 그분들께서 이제 자신의 사업 모델에 대입해서 좀 생각을 좀 정리해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 제가 한 분을 좀 선택. 희선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님 아직 안 들어오셨나? 이게 본인의 사업 모델이 있는 경우는 본인의 사업 모델 대입해도 괜찮고 없는 경우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아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 나는. 사실 이게 한 비유적으로 하면은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엘리트 스포츠가 많잖아요. 되게 소수의 그 스포츠인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몰빵해서 이제 금메달을 따게 하는 건데 뭐 어떤 나라들은 생활 스포츠가 잘 돼 있어요. 일본 같은 나라들은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그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중에서 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하고 근데 금메달 따는 횟수는 누가 더 많은가?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자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과 소수의 사람들을 타겟팅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임팩트가 큰가?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생각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좀 공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가 확실히 돌아오신 영재님과 재현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영재님? 네, 저는 사실 아직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소셜벤처 쪽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살아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업 모델도 아니고 사실 처음 생각해보고 처음으로 제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보고자 하는 게 우선 당사자성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가장 큰 관심이었던 거는 요즘 청년들이 너무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잃고 우울해하는 그 마음이 좀 많이 와닿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또 제가 어렸을 때 자라왔던 과정을 돌아보면 대학 입시만을 위해서 달려온 청년들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왔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죠. 맞아요.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게 사회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청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그리고 저는 직업을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이 상황 자체를 좀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결국 제가 해결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문제는 청년들이 좀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취업이 됐든 뭐가 됐든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저는 도전을 하는 프로젝트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것이 사업 모델이라기보단 또 얼마 전에 다른 교수님한테도 평가를 받았지만, 이건 수익 구조가 날 수 없는 소셜 벤처의 형태로는 안 되고, 왜냐하면 제 모델 자체가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서, 다만, 기부를 받는 기부형 프로젝트로 하면 어떠냐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걸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냥 청년들이 그러니까 제가 우울감을 가진 청년들에 대한 인터뷰를 좀 했었거든요. 뭐 우울증을 겪었던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느껴보니까 이제 청년이 이제 죽음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죽는 것보다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나은 한 가지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또 저도 그랬던 것 같고 이 삶이 이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 살면서 좋은 게 하나도 없는 삶이 지속될까 봐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쨌든 혼자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은 이 사람들은 동기가 없는 상황이니 같이 도전해서 작은 성취들을 이뤄가자 하는 그런 작은 프로젝트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했을 때 대상의 범위는 일단 대학생으로 한정을 했었어요. 근데 제 생각엔 이 크기는 저는 뭐 대한민국에 이런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그만큼 밀도가 좀 줄어들 수는 있겠다. 만약에 사업을 확장한다면 물론 대학생으로 시작해서 대학생 커뮤니티를 목적으로 했지만 그렇게만 멈추기에는 어쨌든 아까 말했던 밀도와 범용성 그 차이가 어쨌든 생기니까요. 근데 길이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청년들한테 지속적으로 될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만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그 세부적인 모델 사이에는 저는 작은 커뮤니티를 좀 상정해주고 싶었어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친구들을 엮어서 연대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들을 형성해주고 싶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그 지속성을 가지고 싶었지만 사실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저도 머릿속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말이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영재님께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임팩트의 그 밀도와 이제 크기 이런 걸 잘 이해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학생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우울증 솔루션을 제공하시면은 사실은 영재님도 대학생이니까 잘 그들의 고충을 잘 알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도 높은, 굉장히 그들의 니즈에 맞추는 솔루션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죠. 호응도 굉장히 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르게 말하면은 사실은 우울증이라는 게 대학생만 겪는 게 아니고 뭐 직장인도 겪고 주부도 겪고 아주 많은 다양한 데모그래픽이 겪잖아요. 다만 양상이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경우 만약에 더 많은 시장으로 나아간다면은 이제 그들의 공통적인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들만 겪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집단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을 솔루션을 가져가면은 크기는 높아지겠죠. 다만 밀도는 좀 희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개념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영재님이 이제 그런 사업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집단들에게 갈 때는 내가 대학생들에게 특화된 솔루션은 좀 포기하더라도 조금 더 넓게 나가볼까? 아니면은 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공이 된 다음에 딴 데로 나갈까?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고. 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현님 공유해 주실까요? 네. 저는 사실 아까 하기 얘기를 했지만 하려고 하는 사업은 좀 뜬금없지만 제 고향인 경기도 안성에 내려가서 와이너리를 하면서 치유 농장과 스마트팜을 같이 결합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의 이제 사회적 측면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지역 농업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소득 안정화를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제가 왜 와이너리를 선택했냐면 경기도 안성이 이제 포도로 유명한데 대신 다들 이게 생물로만 나가기 때문에 모든 농업이 그렇지만 이게
잘 나올 때는 잘 나오고 또 안 나올 때는 안 나오는데 잘 나왔다고 해서 그게 다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걸 소비를 잘 안 하면은 결국 다 썩어서 버리고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이제 와인으로 만들고 또 이제 주변 농가들과 함께 협력해서 이제 좀 계약 재배를 함으로써 이제 농가의 소득을 안정화하는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골이 이제 어느 시골이나 그렇겠지만 지금 지역 청년들이 대학교를 지역에서 나와도 일할 곳이 없어가지고 다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또 그럼으로써 지역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지금의 그 공유 워크스페이스처럼 사람들이 와서 휴식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도시 사람들이 이제 생활에 지쳤을 때 그런 정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이를 통해서 저는 노지 스마트팜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팜이 유행이지만 결국 다 비닐하우스 같은 곳에서 대규모 자본을 투입해서 만드는 스마트팜이 대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런 식량 안보라는 측면에서는 뭐 쌀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우지는 않으니까 이런 노지에서 할 수 있는 스마트팜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돈이 안 되니까 지금 거의 개발이 안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부가가치가 높은 이제 와이너리로서 이런 스마트팜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이제 타 작물로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식의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일단 깊이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과정에서 나온 기술과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크기와 길이 면에서 확장을 해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재현님도 아주 구체적인 플랜과 이제 임팩트의 이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잘 적용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네, 저희가 이제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제 시장에서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깊이를 확보하고 이제 크기와 길이를 넓혀가는 전략도 있고 애초에 이제 크게 가서 이제 그 사이에서 뭔가 적당한 깊이를 확보해 나가는 전략이 있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이제 여러분들 의사결정을 해주시는 게 사업에 도움이 될 거다, 임팩트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임팩트도 그렇고요. 또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이 작다고 하잖아요. 뭐 그렇게 작지도 않지만 뭐 글로벌 시장에 비하면 작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서 성공한 다음에 나는 한국에서 성공한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뭐 더 큰 시장을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사실은 고민해볼 지점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한국이라는 굉장히 우린 단일 민족이잖아요. 거의 이제 외국인도 많이 없고 되게 유사한 환경에서 유사한 교육 과정과 유사한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성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은 한국인의 굉장히 특화된 한국인의 밀도가 높고 깊이가 깊은 아이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한국인과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진 인종들이 살고 있는 미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는 스케일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미국에는 한국인도 살지만 뭐 미국 본토 원주민들도 살고 흑인들도 살고 아주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인종들이 사는 곳인데 우리가 성공했다고 해서 과연 미국도 성공할까? 라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럼 그때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 사업의 깊이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몇 가지 버리고 가야 되는 건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래서 오히려 이제 글로벌 시장을 생각하는 제품이 있다면은 그때는 글로벌하게 인류의 공통적인 취향을 좀 타겟을 하고 적당히 이제 깊이를 조금 포기하지만 가져가긴 물론 가져가면서도 나만의 엣지를 가져가면서도 깊이를 적당히 가져가고 오히려 크기를 넓게 가져가는 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전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취향을 공략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사업을 확장할 때
고려를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문제를 택하잖아요. 제가 조금 정리하자면은 이제 앞에 했던 내용들을 처음에 저희가 뭘 배웠냐면은 사회 문제를 정의하는 걸 배웠습니다. 뭐가 사회 문제지?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게 방금 그 사회 문제들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되지? 아, 방사성 있는 거 있으면 좋고, 독창성은 더 좋고, 전문성도 있으면 좋고, 특정성까지 있으면 내가 그 사회 문제를 선택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사회 문제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사회 문제를 사실은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그 사회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왜 그런 고통이 발생하고 있지? 라는 거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그에 생각하는 솔루션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사회 문제 분석을 위해서는 아주 깊은 생각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깊은 생각이 되게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추상적인 게 아니고 정말로 깊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그 현상은 정말로 우리가 보이는 피상적인 것일 뿐이고 그 현상들의 원인, 뿌리 깊은 원인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잠시만 좀 지금 여기 보면 화면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 그래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쯤 되거든요. 근데 2050년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 되는지 아세요? 그 UN 추산으로는 100억 명이라고 100억 명. 아니 근데 30억 명이 느는 거잖아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지점이 있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나라도 저출산이고 미국도 저출산, 중국도 이제 저출산이어가지고 얼마 전에 새 자녀 정책 다시 부활시켰잖아요. 애 더 낳으라고. 아니 여기저기서 저출산인데 인구가 갑자기 30억이 늘어버린다고? 이해가 안 간다고요 이게. 근데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역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인구가 확실히 줍니다. 여기서는 인구가 증가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근데 여기 인원이 크게 보이는 파란색 선이 있죠. 아프리카. SS 아프리카인데 섭사하라 아프리카입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인데 굉장히 빈곤한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인구가 폭증해 버립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100억 명까지 가는 그 인구의 증가분이 이런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주 가난한 인도, 그 중국의 그 특정 지방 이런 데서 이제 인구 폭증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빈곤이 대물림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에서 뭐 자녀들 10명을 낳고 이러면은. 근데 지금 대부분의 이제 개발협력이라는 거는 개발도상국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이제 하나의 접근인 거죠. 사회적 기업으로 하든 NGO로 하든 국가에서 도움을 많이 주는 건데 그때 이런 빈곤한 지역에다가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줍니다. 여기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에 맞는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는 건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인구가 30억만 늘어나면 또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수의 학교와 병원을 설립해야 된다고요. 일단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그 인구가 그 급증하는 원인을 알고 보니까 사실은 아프리카 여성들이 원해서 10명씩 낳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아프리카 여성들에게 설명을 해보니까 10명 중에 7명이 피임의 존재를 모릅니다. 피임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귀찮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피임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에 대한 아예 아이디어가 없다고요. 할 줄을 모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치 않는 임신과 원치 않는 출산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본인들도 알죠. 내가 아이를 더 낳으면은 이 아이에게 내가 뭐 음식을 제대로 줄 수 없다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아지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유엔의 접근을 바꿉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손 놓고 있지 말고 그 여성들에게 알려주자. 피임에 대해서 알려주고 피임 도구가 부족하니까 이제 피임 도구를 이제 헬기에서 그냥 상자로 뿌립니다. 그래서 밑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임 도구를 막 배포해 주는 거죠. 교육과 동시에 피임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그러면은 이제 여성들이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적게 하게 되면서 인구가 그 여성들이 적당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아프리카 빈곤의 원인의 가장 큰 핵심이었던 그 아이들을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 낳는 거. 그게 해결이 되면서 사실은 필요한 병원이나 학교의 수도 점점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제서야 살 문제가 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현상, 야, 이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 병원을 못 가라는 그 현상에만 집중해서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많아지지? 왜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지? 왜 이렇게 통제가 안 되지?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자기들이 원치 않는 음식을 이렇게 많이 하지라는 거를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내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게 더 임팩트가 큰 방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는 넓은 생각이었지만 깊은 생각이었지만 두 번째는 넓은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넓다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쭉 파는 거죠. 이렇게 깊다는 건 쭉 파는 건데 넓다는 거는 좀 다른 쪽 시야도 보는 겁니다. 그 내가 생각한 것과는 아주 다른 곳에서 생각지 않은 솔루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노인비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이때는 기준으로 거의 49.2%가 빈곤층이었네요.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일반적인 인식은 현상만 보면은 노인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빈곤해지는 거니까 일자리를 주지 않으려고 해서 노인들을 직접 타겟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노인 빈곤 문제라고 해서 반드시 노인들을 직접 도와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노인은 언젠간 노인이 아니었거든요. 65세 이상이 노인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몇 년 뒤에 노인이 되는 거잖아요. 노인에 진입하기 이전에 그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주는 게 노인 빈곤 문제를 예방하는 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를 보니까 첫 번째는 그 은퇴 시점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은퇴 나이가 49.1세거든요. 근데 국민연금 수령 시점이 있죠. 65세입니다. 62세 뭐 이렇게 그건 그 출생 연도 따라 달라요. 62에서 65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어찌됐건 은퇴 시점이랑 연금 수령 시점을 보니까 거의 10년 이상 나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고 내 연금을 받기 전까지 12년 정도가 뜨는 겁니다. 그럼 그 12년 동안 내가 받은 퇴직금을 계속 소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이 됐을 때, 노인에 진입했을 때 그 연금은 자신의 이미 저축은 다 바닥난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자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노인으로 진입을 하고 그러면서 노령연금이나 본인의 조금 되는 국민연금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는 사실은 은퇴 시점이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임금 피크제 이런 걸 도입된 것도 있는 거죠. 이때는 사실은 이미 빈곤층에 진입한 노인을 돕는 것보다는 그 전에 해결하는 게 좋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나라 노인 빈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또 하는 게 사교육입니다. 사교육. 그러니까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성인 자녀가 독립하면은 20살 넘어가면은 그 알아서 학자금을 대출받아가지고 대학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모가 여력이 되면은 대학교 또 그 이후까지 책임을 지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돈을 다 쓰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사교육, 그리고 심지어 그 전에는 사교육에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학원비 엄청 쓰잖아요. 저축이 안 돼요. 결혼하고 나서 애가 좀 크면서부터 저축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가 커서 독립한 다음에는 자기는 퇴직해 있죠.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노인 빈곤으로 진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시스템적으로. 사회적인 시스템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 자식들에게 그렇게 투자했던 이유는 자식들이 보통 부모 부양을 하니까 그 자식들에게 사실은 연금처럼 투자한 거겠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다고요. 자식들이 그 부모 세대보다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하고 그 자식들도 굉장히 팍팍하기 때문에 사실 사교육에 투자한 것보다 월급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사교육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사교육 시장만 커진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게 노인 빈곤이 늘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인에 대한 직접적인 그 도움보다도 사교육 자체에 노인 빈곤의 문제가 있으니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게 노인 빈곤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는 거는 대부분 엮여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엮여 있기 때문에 내가 노인 문제 해결하려고 해서 노인만 딱 도와주는 거는 오히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그 접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돕고자 하는 그 지역 또는 인구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게
여러분 탑다운이라는 게 있고 바텀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탑다운은 위에서 내려가는 거, 찍어 누르는 거고, 바텀업은 밑에서 올라오는 건데, 당연히 이제 밑에서 올라오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탑다운은 내 머릿속에서 생각한 거를 그냥 그대로, 아,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딱 실행해버리는 거고, 바텀업은 진짜로 뭐가 필요한지를 밑에서 조사한 다음에 그거에 상응하는 전략을 짜는 게 바텀업인 거죠.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여기 지금 귀여운 하마가 한 마리 있죠. 아, 네. 희은님께서 이제 코멘트 해주셨네요.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는 게 이제 사고의 깊이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 이제 토마토랑 귀여운 하마, 사실 하마 사진 찾았는데 하마가 되게 징그럽더라고 생각보다. 하마 귀여운 줄 알았는데 엄청 징그러워가지고 가장 귀여운 애기 하마를 찾았는데, 근데 이게 그 아프리카, 그러니까 이탈리아 NGO가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잠비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좋은 일을 하려고 간 거죠. 딱 갔는데, 아, 이 나라가 너무 이제 식량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들 굶고 있고. 그래가지고, 딱 이제 잠비아에 갔더니, 근데 너무 토양이 비옥하고, 그 토양 옆에는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경작하기 좋은 위치에 있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역시 아프리카 사람들은 잘 뭘 몰라. 우리가 오길 잘했어 해서 우리가 이태리에서 가져온 토마토 씨앗을 심어줘야겠다. 그럼 이들의 이제 배고픔이 해결되겠구나. 자부심 있게 역시 우리가 필요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토마토 씨앗을 심고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토마토가 잘 자라는 거죠. 이태리에서 같은 종자인데 2배, 3배가 커지는 거예요. 아, 역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했다. 이런 비옥한 토양에서 왜 안 하고 있었지? 라고 하는데, 왜 딱 토마토를 이제 딱 수확하려고 봤는데, 갑자기 강물에서 하마 200마리가 올라와가지고 토마토 다 먹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완전 벙찔 수밖에 없죠. 이태리 NGO 사람은. 이제 수확할 때가 됐는데, 수확철 되니까 하마가 와서 강물에서 다 먹고 튀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한테 물어본 거죠. 잠비아 사람한테. 아니, 너네 이거 알고 있었냐? 알고 있었어. 왜 안 말해줬냐? 니네가 물어보지 않았냐? 물어보지도 않았다, 너희는. 그냥 너는 알아서 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사실은 이걸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 아, 당연히 안 되니까 안 한 건데, 그냥 묻지도 않고 탑다운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이에요. 내가 돕고 싶어요. 그냥 막 도와주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필요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깊이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아, 나 필요도 없는데 그냥 도와주니까 받은 거야. 주면 받아요, 사람들은. 좋은 일 한다고 접근하는 사람한테 침뱉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하라고 한다고요, 대부분. 그 당사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 사람들도 누가 좋은 일 한다고 하면은 나서서 말리지 못해요. 말리면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사회적 기업 소셜비를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 자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고 바텀업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역사회 중심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수혜 대상, 내가 돕고자 하는 사람 중심 사고 똑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수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이것도 아프리카의 사례, 우물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물이 별로, 우리는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주로 이제 머리에 물을 이거나 아니면 통에다가 통을 들고 이제 마을에 공통 우물이 있는 곳까지 이제 걸어가야 돼요. 보통 하루에 그런 일을 대여섯 시간 정도 하는 거예요, 여성들이. 물을 길러오는 과정을. 그러니까 이제, 아, 여성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 일도 못하고, 자기 여가 시간도 없고, 교육도 못 받고, 여러 가지가 섞이니까, 아, 이게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제, 우물을 각자 마을에 이제 지어준 겁니다. 그냥, 멀리 가지 않아도 되게. 근데, 이렇게 한 마을에서 여성 자살률이 폭증했습니다, 폭증. 이게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런 것 같으세요? 아까 채팅을 주신 희윤님,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희윤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세팅이, 마이크 설치가 안 됐구나. 네, 알겠습니다. 대화하는 시간이, 네네네. 바로, 어떻게 보면 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바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윤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여성들은 반기지 않았던 거예요. 내 집 앞에 우물이 생기는 거를. 이 아프리카에서는 가부장적인 가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억압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막 때리고 이런 게 너무 일반화돼 있고, 여성들은 사실은 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유롭게 뭐 공부를 한다거나 여가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차라리 밖에 나갈 명분이 있으면 땡큐인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가는 5시간 동안 옆집 여자, 내 친구들이랑 대화하는 게 그나마 스트레스가 풀리고 해방구였는데, 그거를 설치해 주니까 더 이상 명분이 없는 거죠. 그냥 집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 저기 있으니까 어디가, 이렇게 남편이, 너 왜 가는데, 이제 물 필요 없잖아. 저 앞에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가정폭력이 심해지고 해방구가 없어지니까 자살률이 급증한 겁니다. 사실은 이 우물 지어준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일을 자기 마음속에서는 되게 좋은 일을 한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여성들한테는. 이게 만약에 좋은 프로젝트가 됐으려면은, 사실은 여성들이 그 아낀 시간, 5시간 아낄 수 있잖아요. 물을 안 기르게 되면은, 그때 이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없는 거를 이제 잘 조성했어야 됐고, 아니면은 적어도 그 세이브한 시간 동안 여성들이 딴 데 가서 교육을 받든가, 직업 교육을 받든가, 뭐 여가 생활을 보내든가 하는 그런 플랜을 마련해 놓은 다음에 우물을 지어줬어야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수혜자 중심 사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린 게, 문제를 분석할 때는 깊게 생각해야 되고 넓게 생각해야 되고, 또 지역사회, 내가 돕고자 하는 지역사회와 수혜자 중심으로 이제 사고를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고요. 이제 오늘 수업은 저 여기까지고, 이제 제가 다음 수업에는 저의 이제 창업 사례를 좀 설명드리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설명드렸던 이 사회 문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사업 프로젝트 설명을 잘 녹여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고, 또 쉬었다가 또 Q&A를 진행할 거니까, 그때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사회 문제를 기반으로 소셜벤처를 기획할 때 어떤 절차들을 거치고 어떤 고려들을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데요. 제가 중간중간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이제 토론 같은 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다라는 걸 또 알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